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심리학 진짜 종강입니다. 저번 시간에 종강을 하려다가 이 직업과 스트레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종강을 미뤘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1차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2차에서는 꼭 나옵니다. 6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지나면 6점짜리 2차에도 기본적인 초보 읽기는 끝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1차에도 한두 문제 꼭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여유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종강을 뒤로 미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말 그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극으로서 스트레스 그냥 몰라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극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자극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볼 거 없습니다. 반응으로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겠죠. 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문제를 만들 수 없거든요.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 이런 것도 인문학 내용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구 자살할 때 스트레스 생긴다. 당연하겠죠. 갈등이 있을 때 생긴다. 당연하겠죠.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갈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접근 갈등이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를 산으로 갈 것인지 바다로 갈 것인지 산도 좋아 바다도 좋아 이렇게 서로 좋을 때 갈등 생기는 것 접근이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얘가 나옵니다. 얘하고 얘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몰라도 됩니다. 접근 회피.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어요. 접근하자니 승진을 하자니 지방 근무해야 되고 서울 근무하자니 승진을 못하고 이럴 때 생기는 거. 접근하기도 뭐하고 회피하기도 뭐하고 이럴 때 생기는 것이 접근 회피 갈등이다. 이 지문 똑같이 나옵니다.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만 하고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는 어떤 갈등입니까? 답이 접근 회피 갈등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얘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는요. 접근 회피 갈등을 보이는 두 개의 행동이에요. 친구는 같이 술을 마시고자 하고 아내는 집에 빨리 들어오자고 하는 경우 만약 친구의 뜻에 따르면 아내가 싫어할 것이고 아내의 뜻에 따르면 친구가 싫어할 것이고 이런 갈등. 뭔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길면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고요. 보통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친구하고 술 처먹는다 이 말 나오면 이중 접근이고 승진 지방 나오면 접근 회피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깔끔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압박감이 있을 때 스트레스 이런 건 당연히 트라우마, 외상적 사건 당연하겠죠. 볼 거 없고요.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일반 적응 증후군의 순서입니다. 셀리에라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십시오. 시험 문제는 안 납니다. 셀리에가 주장했다. 셀리에라고도 하고 셀리라고도 하고 요술공주 셀리가 아니라 셀리에 여기서 스트레스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첫째 경고,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소진, 탈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요. 만약에 집에서 나왔는데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큰 불독 개가 있단 말이에요. 개가 이렇게 쳐다보네요. 무섭죠. 바짝 긴장하죠. 그게 뭐예요? 경고 단계예요. 경고 단계. 경고 단계를 다른 말로 경계 단계라고 합니다. 경계 단계. 경고, 경계 똑같은 말입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이놈 개놈 새끼가 쫓아오네요. 무섭죠.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막 쫓아가다가 막 저리 가죠. 저항하는 거죠. 저항 단계. 이놈이 막 계속 쫓아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치죠. 탈진한다. 소진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스트레스의 단계다. 이 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째 뭐라고요? 경고, 경계.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소진, 탈진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중 셀레가 주장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경고, 2번 저항, 3번 소진, 4번 떡볶이. 그러면 떡볶이가 아니고요. 순서가 올바른 것은 이 순서가 나오고요. 두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변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나올 때 얘를 말장난해요. 얘를 소멸 단계로 나와요. 그럼 또 소멸 단계 하면 또 아리까리 하면 안 돼요. 소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소멸이 소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진, 탈진 이건 지친 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서. 소멸 단계는 아니다. 다시 갑니다. 소멸 단계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경고, 저항, 소진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소진을 탈진이라고도 하고 경고를 경계라고도 한다. 라고 보고요. 이 순서가 시험 문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 때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오, 이 문제 이론에서 배웠지? 뭐 엄청나게 겁나게 재밌을 겁니다. 문제 풀 때요. 야, 여트슨 도슨이라고 합니다. 여트슨 도슨, 여트슨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지가 다 써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여트스건, 여크스건 몰라도 여크스도 쓴, 여트스도 쓴, 역기도 쓴 이게 뭐 몰라도 됩니다. 또 YELKES 뭐 DOD 이거 외우면 정말 개투레이예요. 지가 문제에 써 있어요. 써 있어 이렇게요. 여크스 도슨에 의하면 몰라도 됩니다. 역유자형이다. 즉 스트레스는 역유자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거나 정리하면요.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역유자형이다. 스트레스는 역유자형이 이런 겁니다. 다시 이쁘게 정리할게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스트레스 이론은 유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스트레스 이론은 유자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유자형이 아니라 역유자형이다. 이게 역유자 모양이죠. 그래서 역수도수는 이거 안 나옵니다. 역유자형이다. 이게 한 문제고요. 역유자형은 스트레스가 여기는 없어요. 스트레스 무. 점점점 올라가요. 이게 적정입니다. 적정. 중간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직무 능력이 떨어지죠.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체 멤버로 나갈 때 미리 10분 전에 막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지금부터 힘을 빼고 그래? 경기장 나가서 운동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삐설이에요. 미리 워밍업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정점을 찍고 너무 많으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더라. 이게 역유자형이에요. 다시 갑니다. 스트레스는 역유자형이다. 유자형이 아니라 역유자형이다. 이게 한 문제고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 업무 능력, 직무에 대한 업무 능력이 높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스트레스 없으니까 높겠지. 삑자리예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보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적정할 때 일의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이게 역유자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업무 능력이 좋은 거는 꼭대기 중간 있을 때다라고 보고요. 시험 문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많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 업무 능력이 가장 향상된다. 왠지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적당할 때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이게 역유자형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적정할 때가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역유자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이것도 2차에 잘 나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 스트레스 원이라고도 하고요. 스트레스 원인 이러면 쉬울 겁니다. 스트레스의 원천, 원인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과제 특성.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제가 너무 복잡해지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과제가 만약에 업무를 갔는데 갑자기 영어, 영어 원서가 쫙 오고 이거 해석하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우리가 딱 봐도 엄청 쌓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너무 지루해요. 계속 인형 눈깔만 붙이래요. 그것도 왼쪽 눈깔만. 인형 눈깔 붙이는 것도 단순 작업이라 힘든데 그것도 왼쪽만 붙이래. 그러면 오른쪽 붙이고 싶거든요. 근데 왼쪽만 붙이래. 이것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지루하게 반복될 때, 또 업무 능력이 너무 복잡할 때, 이럴 때 업무가 과제 특성,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업무 과다 또는 업무 과소, 이렇게 표현하면 과다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스트레스 받는다. 과제 특성입니다. 역할 갈등 갑니다. 역할 갈등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할 갈등, 즉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지위 역할과 역할 전담자의 역할 기대가 상충될 때, 즉 역할이 충돌될 때, 상충은 충돌이거든요. 상충, 충돌될 때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역할 갈등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 전담자의 역할 기대에 상충되는 상황에서 지각되는 심리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역할 갈등이다 라고 보고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반된 기대 역할, 상반된 요구를 할 때 이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직무 관련 스트레스라 쭉 나오는데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반면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 역할 갈등이 발생하더라.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살짝 말정합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삑살입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구조적 변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이다. 이건 인간관계 때문에 역할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헷갈리면 이것만 보십시오.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이다. 그러면 어떤 공식이 없고 어떤 구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인간관계가 서로 뒤죽박죽, 서열도 없고 그러니까 더 혼란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인간관계 변수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 한 번 더 갑니다. 비공식적이고 원칙도 없고 룰도 없고 비구조적 이럴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 역할인지 서열도 없고 이럴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할 갈등의 종류, 이건 2차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할 갈등의 종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역할 갈등이에요. 개인 내 역할 갈등이 있고요. 여기는 개인 간, 개인 내, 송신자 간, 송신자 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간 역할 갈등은 하면요.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직업에서의 요구, 오늘 야근하세요. 그 다음에 직업 이외의 요구,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저녁 때 외식을 하자고 그래요. 외식. 그러면 이때 갈등이 생기죠. 야근을 해야 되나 외식을 해야 되나 이럴 때 생기는 갈등을 개인 간 역할 갈등이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직무, 직업에서의 직무와 개인적인 사생활과 직무와 사생활이 충돌될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개인 간 역할 갈등이라고 하고요. 개인 내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직무 일이죠. 직무와 개인적 가치관이 충돌될 때 생기는 거는 개인 내입니다. 이거는 설명 잘못됐습니다. 지우세요. 오타거든요. 지우고. 개인 내는 직업에서의 요구, 즉 직업에서의 요구, 직무와
개인적 가치관과 충돌될 때 생기는 것은 개인 내 역할 갈등이다. 오타니까 지우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에서의 요구, 즉 직무와 개인적 가치관과 충돌될 때 발생하는 갈등을 개인 내 역할 갈등이다. example, 예를 들면 회사 회계 담당인데 회사에서 이중 작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딱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회사에서 직무니까 이중 작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 가치관은 허용이 안 돼요. 이거 이중 작물 잘못된 거 아니야? 허용이 안 돼요. 그럴 때 생기는 갈등. 직무와 가치관과 충돌될 때 생기는 이런 갈등을 개인 내 역할 갈등이다라고 하고요. 송신자 갈등은 송신자 간 2명 이상의 요구에 2명. 송신자 간이니까요. 1명이 아니라 2명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2명인 게 상사가 1명이라고 해요. 상사는 일요일 날 등산 가자고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중간 과장이에요. 근데 밑에 직원들은 등산이 뭐요? 그냥 집에서 쉬자고 그래요. 그러면 상사는 등산 가자고 그러고 하지, 밑에 부하 직원은 집에서 쉬자고 하지, 중간에 미쳐버리죠. 이런 걸 샌드위치 갈등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중간에 샌드위치 갈등을 뭐라고 한다? 송신자 간 갈등이다.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두새끼 지랄이에요. 두새끼 지랄하면 송신자 간이에요. 좀 말하는 게 거시기하지만 외우기는 겁나게 쉬울 겁니다. 아, 두새끼가 지랄한다? 송신자 간. 한 새끼 지랄, 이건 뭐야? 송신자 내예요. 그러니까 송신자 내 하면 한 새끼 지랄이에요. 어떤 한 새끼냐? 사장이 나왔어요. 사장이 나왔는데 사장이 얘가 오늘 갑자기 오더니 여러분 우리 회사는 앞으로 무조건 6시면 칼퇴근입니다. 토요근무 일요근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은 12시까지 근무하시고 다 퇴근입니다. 웬열이래? 그리고 딱 뒤에 한마디 더 합니다. 단 실적은 작년에 2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지랄이네. 그러니까 실하게 놓고 실적은 2배 올리래. 이게 한 새끼 지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반된 요구를 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갈등을 송신자 내 갈등이다. 한 새끼 지랄, 송신자 내, 두 새끼 지랄, 송신자 간.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샌드위치 스트레스. 얘도 잘 나옵니다. 개인과 가치관 충돌, 개인 내, 개인과 사생활 충돌, 개인 간. 두 새끼 지랄, 송신자 간, 한 새끼 지랄, 송신자 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다 여러분 맞출 수 있겠죠. 역할 모호성입니다. 역할 모호성은요, 말 그대로 역할 담당자가 역할 전달자, 역할 기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요. 뭘 할지 몰라요. 신입사원 때 많이 이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게 역할 모호성이에요. 스트레스 받죠. 제가 신혼 때 제 아내는 도시 출신입니다. 저는 충남 논산 시골 출신이고요. 명절 때, 신혼 때 시골에 갔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아주 친척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시골서. 그러니까 아주 안절부절해요. 앉아있자니 다 눈치 배고 일을 하다니 일을 뭐 할지 모르겠고 이럴 때 생기는 스트레스가 역할 모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만 해. 거품 빡 일으켜서 설거지만 해. 다 닦으면 또 거품 내서 또 닦고, 다 닦으면 또 닦고, 계속 그것만 해. 하루 종일. 명절 때 칭찬 많이 받습니다. 아유, 아주 큰 며느리 일 잘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너무 잘해. 아주 칭찬 많이 받습니다. 역할이 딱 깔끔하게 주어지니까요. 역할 모호성이 해소됐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에 대한 이 스트레스 1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 뭐 산업 조직, 조직 문화, 풍토 뭐 이런 역할과다 역할 과소는 이건 아까 얘기했던 뭐 역할 과제 특성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과제 특성. 역할이 많다, 역할이 적다. 과제 특성하고 맞죠? 자, 쉽게 정리합니다. 이 큰 틀 가야 돼요. 얘들이 뒤죽박죽되면 안 됩니다. 먼저 제목을 알아야 돼요. 공부는. 제목이 뭐예요? 스트레스의 원. 직무 스트레스.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인. 다시 갑니다.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인. 첫째 뭐가 있어요? 과제 특성이 있다. 과제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역할 갈등이 있다. 역할 갈등이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역할 모성이 있다. 모성이 있다. 그래서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 모성은 스트레스의 원이다. 이렇게 딱 집어야 돼요. 2차에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원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얘랑 헷갈리겠죠. 밑에 공부한 건 뭐냐면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이에요. 조절 변인. 조절 변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매개 변인이라고도 해요. 매개. 매개체, 매개 변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겁니다. 얘하고는 제목이 틀려요. 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이고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 모성이고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매개 변인은 이제 세 가지 나오는 거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성격 유형, 즉 성격 유형이 A형 성격이냐 B형 성격이냐 이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조절되더라, 조율되더라, 매개체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A형, B형은 피혈액형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A형의 성격은 뭐냐? 능동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 수행에서 경쟁, 성취지향, 신속성, 완벽함,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 완벽주의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A형, U형 성격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목표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계획적이고 완벽적이며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성격을 A형 성격이라고 한다. 반대로 B형은 뭐예요? 늑작지근해요. 늦으면 어때요? 떨어지면 어때요? 또 보면 되지. 돈이 없으면 어때요?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인생 뭐 별거요? 늑작지근한 성격 뭐예요? B형 성격이다. 이런 성격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죠. 좀 여유롭게 대처하고 차분하고 여유 있고 아유 뭐 어때요? 아유 쉬엄쉬엄이야. 그래요? 그럼 뭐 인생 뭐 있어? 별것도 없지 뭐. 어차피 다 똑같이 죽는 건데 뭐. 이런 사람들은 B형 성격이죠. 성취지향적인 성격은 A형 성격, 늑작지근하다 B형 성격. 그래서 이 특징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성격 유형에 따라서 조절 변인이 생긴다. 성격 유형이다. 그 다음에 통제 위치다. 통제 위치는 뭐예요? 내적이냐 외적이냐. 내적 통제냐 외적 통제냐. 내적 통제는 뭐냐면요. 내적 통제. 내적으로 수양된 겁니다. 수양.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적 통제예요. 지금 막 분노하고 있어요. 화가 나지만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차분해지죠. 이렇게 내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외적 통제, 그냥 나오는 대로 이 뭐야 이런 개 10원짜리 10엔 나이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외적 통제. 그래서 외적 통제자보다 내적 통제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하고요.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것도 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요. 사회적 지원은 직무 수행자의 직무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 내적 혹은 조직 외적 요인. 뭐 조직 내적 요인은 직장 상사, 동료, 부하가 있으면 대표적인 조직 외적 요인으로는 가족이 있다. 가족, 동료들 이렇게 쫙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돈도 포함되겠죠. 돈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이런 것들 사회적 지원이라고 한다. 정리합니다.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스트레스의 매개 변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 있어요? 성격 유형에 따라서. 두 번째는 통제 소재에 따라서.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 유무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있다. 성격 유형은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성취지향적, 완벽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고 B형 유형은 늑작시kin하다, 여유가 있는 유형이다. A형 유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통제 소재는 내적 통제가 있고 외적 통제가 있다. 근데 내적 통제는 수행자,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외적 통제, 기도 안 하고 그냥 외적 나온 대로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회적 지원은 동료, 가족, 돈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구조조정 스트레스, 이건 상식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구조조정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이건 2차에 나왔지만 이런 건 나오면 인문학 문제예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세 가지를 쓰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예요? 직무 수행이 감소되겠죠. 결곤이 자주 있겠죠. 이직을 결정하겠죠. 직무에 불만족이 있겠죠. 이런 건 인문학 소설 쓰기죠. 이런 게 2차에 나와요. 거창하지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세 가지를 쓰시오. 1번 직무수행 감소, 2번 결근 및 이직, 3번 직무 불만족. 이거 쓰면 6점이에요. 2차가 10대니까요. 2차도 이 쉬운 2차, 1차를 붙어야 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조직 감축에서 구성원들의 전형적인 반응,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조정인데 잘렸단 말이에요. 10명인데 2명이 잘렸어요. 겁나지요. 나도 잘리면 어떡하나.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을 해야죠. 그리고 잘린 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불이익도 감수해요. 잘릴까 봐.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감축에 살아남은 구성원들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옳은 것은, 그럼 답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소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스트레스에 관련 이론들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쭉쭉. 1차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 과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1차만 나옵니다. 2차에 안 나옵니다. 1차 평가가 있습니다. 1차 평가. 사건에 대한 평가고요. 2차 평가, 사건에 대한 개인의 실행할 수 있는 유효한 대처 전략. 대처 전략은 2차 평가, 사건은 1차 평가다라고요. 그다음에 3차 평가는 재평가다.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에 근거한다. 그래서 세 가지 갑니다. 1차 평가는 뭐예요? 사건. 2차 평가는 대처 능력. 3차 평가는 재평가다. 그래서 3차 평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말을 만듭니다. 웃기지 마라. 그냥 재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예방 관리 전략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차 예방, 1차적 예방은 스트레스 요인 중심이고요. 2차적 예방은 스트레스 반응 중심이고요. 3차적 예방은 스트레스 증후 중심이다. 그래서 증후 중심은 3차, 반응 중심은 2차, 1차 중심은 요인 중심이다. 요인 중에서도 출처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1차, 2차, 3차 예방했는데 1차는 스트레스 요인, 2차는 스트레스 반응, 3차는 스트레스 증후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 얘들은 이제 볼 거 없습니다. 반응은 2차, 증후는 3차 이것만 체크하시고요. 1차에서 이 예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은행원들이 창구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고객 대기표, 번호표를 주죠. 도입한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번호표, 출처.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답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나옵니다.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 예를 그대로 써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방 전략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 출처지향적 번호표, 은행 번호표, 출처지향적 뭐 이러면 또 5점 먹고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 은행 번호표 나오면 출처지향적이다. 출처지향적은 요인 중심, 원인이 번호표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니까 이런 걸 스트레스 요인 중심이다라고 보고요. 2차는 반응이고 3차는 증후다까지. 나머지 내용은 볼 거 없고요. 자, 이제 심리학 마지막 파트입니다. 라자루스가 개발한 중도양식 심리치료의 핵심 개념, 중도양식 심리치료. 즉, 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뭐 여기에도 가장 결정적인 건 스트레스겠죠. 뭐 이런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을 베이직 아이디 카드라고 했다. 누가 만들었다? 라자루스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강의를 할 때 또 계속하니까 혀가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베이직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아이디 카드라고 합니다. 베이직 아이디 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라자루스가요. 즉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이런 요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요인. 아이디는 치료 방법이에요. 문제점은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행동. 치료 문제점이 행동에 있다. 여기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뭐 behavior, 뭐 affect 이런 거죠. 정서 이런 거. 그래서 영어의 약자입니다. 2차에도 잘 나옵니다. 7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실질적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다 지우고 여기에 칸을 메꾸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직업 상담사는 상담이 메인입니다. 행정은 보조입니다. 행정은 보조라 행정은 감상만 해라. 행정 감상인 이렇게 외우십시오. 행정 감상인 어떻게 대략 행정 감상인 대략 이러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행정 감상인 대략 행정 감상인 대략 행은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치료 방법.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 대인관계를 잘해라. 그래서 모델링 잘하는 사람 따라서 하고 비판적 수용, 좋은 거 받아들이고 이래서 치료하라 이겁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주장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치료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약물, 약 먹고 운동해라. 그래서 약 먹고 운동하자. 그래서 맨 막판이 약물이다. 그래서 약도 먹고 운동을 해서 치료해라 이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모델링 잘하는 사람 따라서 하고 또 비판적 수용 좋은 거 수용해서 치료해라. 그래서 아이디입니다. 베이직 아이디 카드. 베이직은 문제점입니다. 행동에 문제점이 있다. 정서에 문제가 있다. 감각에 문제가 있다. 심상,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인지, 대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다각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다양식 심리치료다. 베이직 아이디 카드다. 어떻게 치료하냐. 행동은 긍정적, 부정적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치료하고요. 정서는 뭐예요? 소유는 이제 영어로 보면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여서 또 수용해서 정서를 잘 안정화시켜라. 감각, 긴장 완화, 불안 감소를 통해서 또는 감각적 쾌감을 통해서 감각을 잘 유지해라. 심성, 자기상의 변화, 대처 심성, 마음을 잘 유지해라. 인지, 대가리 치료 잘해라. 재구성하고 자각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차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요. 1차에서는 행정 감상인 대략 이게
베이직 아이디 카드구나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방대한 심리학과 4학년치 내용들을 추격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심리학 여러분 강의를 제가 마치면서 이 정도 강의 내용을 들으면 폐축에도 80점 이상은 맞습니다. 사실 100점 맞을까 봐 좀 불안합니다. 100점 맞으면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80점 정도는 뭐 그냥 자동봉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저는 이제 심리학 마무리하시고 직업정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